초청드린 교수님은 어, 원래 이제 의도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타겟트를 제가 정했는데 그에 딱 맞는 교수님이 이렇게 선정이 되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학과는 컴퓨터 인공지능학부 이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컴퓨터 인공지능학부에 계시는 이세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자료는 아마 발표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부대학교 컴퓨터 인공학부 이세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쪽 도메인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영상의 화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영상의 화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최대한 뺐는데 아마 크게 막 엄청 재밌진 않을 것 같으니까 편하게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갔네요. 안 나와요? 네. 아, 아, 아. 안 나오나요? 안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집긴 할까요? 예,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조교수로 있는 이세호라고 합니다. 제 먼저 경력을 소개드리면은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정보과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대학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하여 2012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2018년 9월부터 21년 8월 15일까지 3년 정도 종합기술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에서 2021년 9월부터 와가지고 지금 한 3년이 안 되는 시기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 주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을 다루는데 주로 그 영상 도메인, 그러니까 이미지 도메인의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영상 처리,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 연구 분야는 뭐 인공지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다양한 기술들 연구하고 있는데 뭐 중요도 검출, 뭐 영상 분할, 뭐 슈퍼픽셀 분할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는 저희가 영상 화질 평가라든지 영상 화질 개선 방법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영상 화질 그리고 영상 화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인공지능 기법들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뺐으니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컬러 영상, 그러니까 제가 영상 도메인의 것을 다루는데 이런 컬러 영상의 기본 개념을 다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영상에 화질이 있으면은 그런 화질의 저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례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화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영상 화질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네, 그리고 영상 화질 평가 방법의 이 활용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상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영상 화질 개선 방법, 그리고 영상 화질 개선 방법의 이 활용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컬러 영상의 기본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획득 과정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긴 할 텐데,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광원, 그러니까 빛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빛들이 있을 텐데요. 빛이 피사체에 부딪히게 되죠. 빛이 피사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 빛이 이 반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 반사된 빛들이 이 렌즈에 모일 겁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모여가지고 이 영상 센서에다가 이 빛이 정보가 모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피사체에 대한 정보가 이 센서에 맺히게 되는데 이 센서에 맺힌 정보가 그대로 영상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ISP라는 그 프로세서에 의해서 한번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전처리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보면은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라든지 색 보정 그리고 이 노이즈라 불리는 이 잡음 제거 등을 수행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영상을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디지털 영상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 획득 과정에서 이 컬러 영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컬러 영상을 보게 되면은 컬러 영상은 이 다수의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이미지가 있는데 가운데 이미지에 그 세로 H 그리고 W 그리고 가로축으로 W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H by W 개의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각각의 픽셀들 같은 경우는 이 RGB 값,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에 대한 정보 값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각 픽셀은 이 H/W개의 픽셀들이 존재하고 각 픽셀은 이 RGB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RGB 값 같은 경우는 0부터 255, 그러니까 이 8비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255의 범위를 가지게 되고 8비트 더하기 8비트 더하기 8비트에서 총 24비트의 각각의 픽셀이 총 24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24비트로 표현된 컬러를 이 트루 컬러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들 같은 경우 가질 수 있는 총 색상의 경우의 수가 256의 세제곱, 그러니까 약 1700만 개 정도의 이 컬러로 각각의 픽셀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네모난 부분을 확대해서 이 픽셀 값을 본 것인데, 보시면은 이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 각각에 대해서 0부터 250의 범위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 영상은 그 각각의 픽셀들로 H/W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픽셀들이 총 250, 총 RGB 0부터 250 범위의 값을 갖는 24비트의 컬러 비트로 일반적으로 컬러 영상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영상을 취득을 했는데, 이 컬러 영상에 대해서 이 화질의 저하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로 볼 것이, 이 영상의 화질 저하 요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잡음, 노이즈일 겁니다. 잡음 생성 과정 같은 경우 복잡한데, 어떤 과정에서 생기는지를 보면은, 제가 빛신호가 있으면은 빛신호가 반사가 되어서 그 상에 맺히는 것인데, 이런 빛신호를 그러면 전기 신호로 바꾸고 얘를 다시 저희가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잡음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잡음이 발생한 원인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외 이미지를 전송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잡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센서의 품질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잡음 같은 경우는 이 빛의 양이 적은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왼쪽 아래 이미지가 일반 영상이고, 오른쪽 아래 이미지가 이 잡음이 낀 영상이죠. 보시면은 잡음이 껴서 영상의 화질이 저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질 저하 요인으로는 크게 잡음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 블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러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아래의 그림을 봤을 때 이 블러가 발생한 그림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이 될 건데요. 이 블러가 발생한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게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흐릿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희가 이 블러 현상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물체가 빠르게 움직여서 어, 네,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 카메라가 흔들리면은 저희가 모션으로 인해서 어떤 그 영상이 흐릿하게 찍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모션 블러라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이 블러 문제로 인해서 영상의 화질이 저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볼 것은 영상 압축으로 인한 화질이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줄인 과정에서 이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얘는 1017kb의 영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저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kb로 영상을 압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블록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록 현상이 발생해서 영상의 화질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화질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17kb에서 12kb로 약 6분의 1로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인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영상 정보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손실이 발생이 되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의 화질 저하 요인으로 저희가 영상 압축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기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안개가 낀 영상을 찍는다든지 비가 오는 환경에서 또는 눈이 오는 환경에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원하는 물체가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안개 문제인데, 안개로 인해서 영상의 전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일 것이고, 비에 의해서 이 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찍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후에 의한 화질 저하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보면은 거조도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두운 환경에서 이 사진을 촬영하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두우니까 이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겠죠. 네, 그리고 수중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네, 물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색상 정보를 얻지 못하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화질 조화 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다뤘는데 다음에 볼 것은 이 모아레입니다. 이 모아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게 되면은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보시면은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샘플링 주파수 성분이 있겠죠. 네, 이런 샘플링 주파수 성분이 있고 저희가 어떤 물체를 촬영하게 될 텐데 그 물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의 주파수 성분과 그리고 촬영 대상의 주파수 성분 간의 이 간섭으로 인해서 이런 모아레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띠 같은 것들이 보이죠. 네,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그린 것 같이 띠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얘를 저희가 이 모아레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될 경우에 이 발생하는 이 간섭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RGB 서브픽셀 컬러 패턴이 있잖아요. RGB 컬러 패턴이 있을 텐데 그 컬러 패턴의 주파수 성분과 이미지 센서의 샘플링 주파수 성분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 띠와 같은 이 모아레라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로 디스플레이 촬영 시에 이런 모아레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모니터 얘기하는 거죠. 네, 모니터만 그리고 또 뭐 방충망을 찍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이 모아레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보기가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의 화질 저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화질 저하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음이 있으면은 그 잡음을 제거하는 디노이즈라는 연구 분야가 있을 것이고, 네, 블러가 있으면 블러를 제거하는 디블러링이 있을 것이고, 안개 그리고 비, 눈이 있으면 각각을 제거하는 디에이징, 디레이닝, 디스노잉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모아레를 제거하는 디모아레잉이 있고, 그리고 수중 영상을 개선하는 언더워터 이미지 엔스먼트, 그리고 자동적으로 영상의 화질을 보기 좋게 개선해주는 오토 이미지 리터칭 등의 이 다양한 영상 화질 개선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고 저희가 처음에 볼 것은 영상의 화질 평가 방법,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라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 화질 평가 방법은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게 되면은 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화질이 저하가 된 원본 영상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상적으로 개선이 된 정집 영상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이 가운데의 그림은 이 개선 영상입니다. 이때 개선 영상과 이 정답 영상 간의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정답 영상이 얼마나 더 가까운지 이 비교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영상의 화질 평가를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영상 화질 평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 PSNR이라는 방법과 이 SSI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PSNR은 보게 되면은 최대 신호에서의 잡음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PSNR 계산식은 이 가운데 식과 같이 10 로그 10 로그 10의 이 MSE분의 255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최대 신호가, 영상의 최대 신호가 0부터 250, 신호가 0부터 255까지 존재하니까 이 최대 신호가 255가 되고 255의 제곱이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정답 영상과 개선 영상 간의 픽셀 값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MSE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정답 영상과 개선 영상 간의 차이 정보죠. 그런 차이 정보가 작을수록 저희가 이 PSNR이 높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분모의 값이 작으면은 네, 그 전체 값이 높게 나오게 될 거니까 아무튼 간에 이 정답 영상과 개선 영상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이 PSNR이 높은 값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 픽셀 값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5dB라는 수치가 이 32dB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35dB의 영상이 32dB 영상보다 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PSNR 같은 경우는 35dB, 32dB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 픽셀 값의 차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이 품질 차이를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이 정량적으로 어떤 픽셀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볼 것은 이 SSIM, 뭐 SIM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앞에 수치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픽셀 값의 차이를 보겠다라는 것이면은, 이 SSIM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화질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보완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 밝기라든지, 뭐 대조비라든지 구조 등의 어떤 통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이 SSIM이라는 지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식이 있는데 식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때 SSIM 같은 경우는 범위가 0에서 1 사이고 이 PSNL과 마찬가지로 이 높을수록 이 좋은 성능으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예, PSNL 같은 경우는 이 픽셀 값의 차이 정보고 SSIM은 통계적인 차이 정보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둘 모두 높을수록 이 좋은 성능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PSNR과 SSIM의 대표적인 이 전통적인 영상 화질 평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장점을 보게 되면은 계산 방법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PSNR 같은 경우는 픽셀 값의 차이 정보만 보면 되고, SSIM 같은 경우는 네, 통계적인 그 정보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계산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을 텐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이 지각 품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위와 같이 경기 영상이 있고,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영상이, 이거에 대한 어떤 영상이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영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왼쪽 영상이 오른쪽 영상보다 확연히 더 좋죠. 보기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각적으로 느끼는 품질은 왼쪽 영상이 더 좋은데 이 막상 이 PSNR이나 SSIM을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보게 되면은 왼쪽은 18.83dB, SSIM은 0.6156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오죠. 21.75dB, SSIM은 0.6843.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의 그림이 이 PSNR과 SSIM을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값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 이 지각 품질 같은 경우는 훨씬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PSNL과 SSIM 같은 경우는 지각 품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 위와 같은 정답 영상이 있어야지만 정답 영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PSNL과 SSIM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답 영상이 필요하다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영상 화질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화질 평가 방법, 저희가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 또는 IQ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입력 영상의 지각 품질,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품질을 자동적으로 이 평가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어떤 빛의 어떤 세츄레이션이 발생해서 이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영상 전체에 잡음 또는 노이즈가 발생해서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좋은 화질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낮은 수치를 갖도록 예측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높은 숫자를 갖도록, 높은 점수를 갖도록 예측하는 분야가 제가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 영상 화질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첨부 영상이 존재하는 존재 유무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참조 IQA, FRIQA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 참조 영상, 비교할 만한 영상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참조 영상이 주어지게 되고, 이 참조 영상과 입력 영상을 비교를 해서 이 화질 점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앞에서 봤던 이 PSNR과 SSIM의 전체 참조 IQA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볼 것이 이 축소 참조 IQA, RRIQA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참조 영상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고 이 참조 영상의 일부 정보만 주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 정보만 주어질 수도 있고, 이 밝기 정보만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컬러 정보만 주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참조 영상에 이 특징 정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의 화질 평가하는 것이 이 축소 IQA, 이 RRIQ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볼 것이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 블라인드 IQA, BIQA라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비교할 만한 참조 영상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가 이 BIQA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참조 IQA, 전체 참조 IQA와 축소 참조 IQA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참조 영상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이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실제로 사진을 촬영할 시에 어떤 비교 영상이 주어지지 않게 될 거니까 실제로 화실 평가 시에 이런 대부분의 경우 3조 영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블라인드 IQA, BIQA가 앞에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이 3조 영상이 뭐 저희가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서 이 BIQA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가장 실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왜곡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뭐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각 스케일별로 이 다양한 영상 왜곡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 왜곡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전역 왜곡 같은 경우는 전역적으로 이 발생하는 동일한 형태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이 전역 왜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이 대조비가 낮아서 발생하는 이 저대조비, 그리고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조도를 저희가 이 전역 왜곡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왜곡이 있을 텐데, 지역 왜곡 같은 경우는 이 좁은 영역에 발생하는 왜곡이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 위의 그림과 같은 이 JPEG 압축에 발생하는 JPEG 압축 왜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좁은 영역에 대한 왜곡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넓은 영역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여서 이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이 모션 블러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빛이 번져서 이 플레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각 스케일별로 이 다양한 왜곡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그래서 제가 이 다양한 스케일별로 왜곡하는 그 영상의 왜곡이 다양하게 발생해서 이를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제출한 논문에 이런 블라인드 IQA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다중 스케일에 발생하는 이 왜곡 정보를 특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듀얼 브랜치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복잡한데 이 구조에 대해서 다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입력 영상이 있으면은 입력 영상에 대해서 이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 정보를 얻고 이 각각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 각각의 브랜치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 구조에 넣게 되고 얘네들 정보들을 혼합을 해서 이 최종 화질 점수를 예측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중 스케일 정보를 활용해서 이 각각의 스케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왜곡 정보를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 논문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능 평가를 해봤었는데요. 이 5개의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성능 평가를 해봤었습니다. 라이브라든지 뭐 CSIQ 등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이때 평가 지표로는 네, 평가 지표로는 이 SRCC와 이 PLCC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SRCC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의 어떤 예측의 단조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 PLCC 같은 경우는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SRCC 같은 경우는 각각 영상의 화질이 있으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등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은 10이고 어떤 영상은 20이고 뭐 이럴 텐데 실제 각각의 사진의 등수와 저희가 예측한 점수의 등수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SRCC가 될 것이고, 이 PLCC 같은 경우는 이 점수의 점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저희가 그 개발한 알고리즘이 이 점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뭐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SRCC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맨 아래의 것이 제한하는 방법인데, 이 제한하는 방법이 5개 중에 4가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네, 그리고 PLCC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중에 이 4가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이 대중 스케일의 왜곡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비교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네, 저희가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 IQA의 활용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품질의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비디오의 화질이 저희가 시각적인 화질이 어느 정도 됐는지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이 IQA 화질 평가라는 것이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같은 이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것들 저희가 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저희가 나오는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 영상의 그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얘를 개선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관리를 할 때
이런 IQ라는 기법이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 및 비디오 압축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압축을 수행할 수가 있을 텐데, 압축 전과 후에 이미지 품질 평가를 해서 압축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상을 압축하는지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영상 압축 알고리즘의 이 최적화 또한 이 점수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 및 비디오 화질 개선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영상의 화질 개선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 효율성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네,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네, 질문 사항이 네, 네, 너무 막 빨리 나가시는 것도 같고 해서 음, 일단 저기 네, 처음에 막 네, 픽셀에서는 그게 이제 사진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갑자기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이 음, 나오는데 그게 똑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걸 비디오에 적용하면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아, 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영상, 어떤 이미지의 어떤 연속된 것이니까 네.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저희들도 막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막 이렇게 블러가 되고 뭐 막 흐리게 나오고 막 하는 거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네. 뭔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거를 개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는 영상의 그 품질을 측정하는 품질을 거죠. 측정하는 것이고, 아,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넷플릭스 보다 보면 네, 뭔가 이렇게 흐리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러면 향후에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완전히 개발이 되면 어, 이제 중에 소스가 그렇게 이제 좀 안 좋더라도 네.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어, 이렇게 완벽한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소스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건데 네, 막 이렇게 전송이 되어 오다가 뭔가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네, 지지직 깨진다든가 뭐 만약에 이런 영상이 있다면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산 소프트웨어가 이제 깔려져 있으면 네. 그거를 이렇게 다시 복구를 해서 딱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준다. 그런 목적인가요? 네, 영상 화질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진을 촬영할 때도 네, 저희가 어떤 일반적으로 사진을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어떤 센서에 맺힌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화질 개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미 저희가 실제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전 처리가 한번 적용이 되어서 화질이 개선이 된 영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예를 네,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거 네, 제가 네, 넷플릭스 네, 말씀하셔서 제 그런데 스트림, 예를 네, 네, 들면 이제 어딘가 흐릿하게 나오는 어떤 범죄 현장의 네, 증거물이라든지 네.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다시 보이게 만드는 것까지도 응용이 가능한가요? 그 번호판 같은 거 잘 보이게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상도를 올려주는 건데, 네, 그런 기술 같은 경우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아,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그런 그 해상도 같은 거 올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좀 연산량이 많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실시간으로는 좀 어렵고요. 네. 네, 그런 거 하나 그 한 프레임 돌리는데 막 수십 초씩 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미지 단위로도 어떤 그 화질 개선 같은 경우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응용 영역이 상당히 넓겠네요. 네, 여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영상 화질 평가 방법을 봤고, 이번엔 영상 화질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화질 개선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래의 그림에서 이 가로축은 입력 픽셀 값, 그리고 세로축은 이 출력 픽셀 값인데, 이 가로축에 있는 입력 픽셀 값을 이 세로에 있는 이 출력 값으로 이 변환을 함으로써 저희가 영상의 화질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통적으로 영상 화질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 위에 그림이 일반 영상이고 오른쪽 위에 그림이 아래에 어떤 변환함수가 있죠. 이 변환함수가 있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색상을 반전시킨 겁니다. 이 가로축을 보게 되면은 이 가로가 갈수록 값이 떨어지죠. 0부터 250의 값이 255부터 0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색상이 반전이 이루어져서 오른쪽 위와 같이 어떤 반전된 이미지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환함수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색상의 반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이진화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0 아니면 255, 이 두 가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TH라고 불리는 임계값이 있으면은 임계값보다 크면은 255의 값으로, 임계값보다 작으면은 0의 값으로 매핑을 해서 이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어떤 이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변화함수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감마 코렉션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감마 코렉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색상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 변화함수가 있을 텐데요. 이 왼쪽과 같이 식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때 이 감마가 1일인 경우에는 이 y는 x의 그래프가 들어가서 이 원본과 동일한 색상이 나오게 되지만 이 감마가 0.5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위로 볼록한 형태의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감마가 0.5가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와 같이 입력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떤 밝은 색상을 띠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마가 2가 되면은 이번엔 반대로 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 어두운 이미지 영상이 획득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감마 코렉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전통적인 이 화질 개선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이 그래프에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여러 개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R1, S1 그리고 R2, S2 이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잡아서 얘들 저희가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 변화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변화함수를 기반으로 이 오른쪽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영상의 이 컨트라스트를 확산시키는 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전통적인 방법에 이 히스토그램 평화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위의 그림을 봤을 때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영상이죠. 그래서 얘를 각각의 색상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 값이 전체적으로 0에 가까운 값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영상이 이번에 밝은 영상이죠. 밝은 영상 같은 경우는 255의 값이 몰려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컨트라스트가 낮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컨트라스트가 낮다는 얘기는 대두비가 낮다는 것이니까 이 값이 낮은 값과 이 높은 값의 차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왼쪽 위와 같은 이 컨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을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 컨트라스트가 높은 영상, 그리고 왼쪽 아래에 컨트라스트 높은 영상을 보게 되면 이거 저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게 되면은 그 각각의 이 픽셀들이 0부터 255 사이에 값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위에 있는 이 로우 컨트라스트 영상보다 이 아래에 있는 하이 컨트라스트 영상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을 좀 퍼뜨리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위의 그림에서 이 아래 그림과 같은 이 하이 컨트라스트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히스토그램 평화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색상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평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은 히스토그램 전체로 컬러가 몰려 있는 것을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색상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퍼뜨리게 되면은 왼쪽 아래의 원본 영상에서 이 오른쪽 아래에 히스토그램 평화가 이루어진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색상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저희가 어떤 이 색상 변화 함수를 구성을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 평화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방법들이 이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화질 개선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화질 개선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할 수가 있을 텐데 왼쪽 그림과 같은 입력 영상을 저희가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라는 이 딥러닝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이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개선 영상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개선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정답 영상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정답 영상과 이 개선 영상 간에 어떤 목적 함수가 존재하고 이 목적 함수를 이용해서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수행해서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가 이 고품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가운데 시기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L이라는 목적 함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목적 함수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식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튼 간에, 이 N 같은 경우는 영상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계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여기서 F가 무엇이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가 F고요. 네, 이때 F 안에 들어가는 Y 같은 경우는 입력 영상, 그리고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봤던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에 각각의 이 매개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매개 변수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떤 적절한 매개 변수를 얻게 되면은 저희가 뛰어난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FYI 세타 같은 경우는 입력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개선이 된 영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YI 세타는 개선된 영상이고 이 X 같은 경우는 이 정답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F가 개선 영상, X가 정답 영상이니까 그 둘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이 목적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영상과 이 정답 영상 간의 이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네, 매개변수 세타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비와 그리고 눈의 제거가 있겠습니다. 각각 이 드레이닝, 디스노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이 눈 성분이 있으면은 이 눈 성분을 찾아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눈 성분을 찾아가지고 이 가운데 그림과 같이 이 눈 성분을 검출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비눈 제거 예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보게 되면 비가 오는 영상인데요. 이 비가 오는 영상을 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 같은 경우는 비가 제거된 영상이 될 거고요. 네, 여기서 이 비 성분을 저희 따로 본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네, 일반적인 뭐 어떤 텍스트 입력이랑 텍스트 출력이 아니고 네, 네. 이게 지금 아까 말하는 픽셀 단위의 입력과 출력을 집어넣게 되는 건가요? 어떤, 지금 현재 그 이제 인공지능 네, 그 네트워크 안에 네, 네, 집어넣는 입력이 네, 지금 현재 요 한 만약에 그림이라고 하면 네. 저 그림에 있는 전체 픽셀 정보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네, 건가요? 전체 픽셀 값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통째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계산량이 엄청나겠네요. 예. 네, 기다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기 위한 연구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예시를 더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눈 성분을 제거하는 뭐 가위손 영화죠. 네, 보게 되면 눈 성분을 제거할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많이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네, 마지막은 러브레터 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눈이 오는 영상이죠. 오. 아, 저 검은 부분을 잘 제거를 못한다. 네, 좀 자세히 보면은 눈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옷 검은 부분에는 네네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눈 성분이 좀 제거가 되는 뭐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개 제거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아무튼 간에 이 위에 식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이 안개 영상을 모델링을 한 것인데 여기서 왼쪽 위에 I가 안개 영상이고 이 식의 J가 이 클린 영상, 그러니까 안개가 제거가 된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X가 각각의 픽셀의 위치, 그리고 TX가 이 뭐 대기의 추가율이고 이때 A가 뭐 대기의 산란광인데 이때 A 같은 경우 모든 픽셀에 이 동일한 값이 들어간다라고 저희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픽셀에 어떤 TS의 값을 예측을 해서 이 TS 값을 알 수가 있으면 A가 상수니까 이 I로부터 안경상 I로부터 이 J를 역추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 클린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의 모델링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고, 이 자세한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세미나 때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아레 제거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이 모아레 영상을 저희가 모델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가 이 모아레 영상, 그리고 O가 클린 영상이라고 봤을 때, 이 I는 뭐 F5 더하기 M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F 파이 같은 경우는 광원 파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죠. 이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색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M 같은 경우는 이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모아레 패턴으로 저희가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아레 영상의 모델링은 위의 식과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모아레 같은 경우는 어떤 주퍼스 성분의 간섭이 발생한 거니까, 입력 영상을 이 주퍼스 성분을 변환한 다음에 이 주퍼스 분석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자연 영상이고,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모아레가 발생한 영상에 이 주파수 성분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좀 비교적 어떤 특정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간섭이 발생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모아레가 제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볼 것이 이 자동 이미지 리터칭입니다. 저희가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화질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저희가 이 포토샵이나 이 라이트룸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화질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기 어렵죠. 예,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어떤 사용해서 화질을 개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화질 개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전형적으로 이 색상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커브가 있으면은 그 커브를 통해서 저 커브를 조정함으로써 이 대두비라든지 이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정해서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오른쪽 아래 그림 같이 어떤 필터가 있으면은 그 필터를 저희가 문질러 가지고 이 지역적인 이 필터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수행하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이 디테일 분포가 향상이 되거나 이 노이즈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런 화질 개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전형적인 색상 조정 그리고 지역적인 이 필터링을 거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문가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자동 이미지 리터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수동 이미지 리터칭에서 요구하는 이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 시간 소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왼쪽 아래 그림이 있으면은 왼쪽 아래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전역적인 색상 조정 그리고 지역적인 필터링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저희가 개선된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형적인 색상 조정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룩업 테이블 기반, LUT 기반의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최대한 쉽게 다루려고 일단 넣긴 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영상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세 개의 이 1D LUT,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한 방법이 있을 텐데, 각 이 RGB 값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R이 5, 그리고 G가 253, 그러니까 L 값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래 그림과 같이 RGB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이 룩업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1차원의 룩업 테이블이라서 이 각각의 인풋 0부터 250에 대한 이 출력값이 룩업 테이블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래 5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의 출력은 2의 값으로 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G 같은 경우는 0부터 255까지 보면은 여기선 253이니까 253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252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B 같은 경우는 1이 들어오게 되면은 7이 출력이 되도록 해서 이 아래 그림과 같은 이 세 개의 이 1D 룩업 테이블을 활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전형적인 이 색상 보정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세 개의 이 1D LUT에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각각 R 채널, 그러니까 이 빨간 채널, 그리고 그린 채널, 초록색 채널, 그리고 블루 채널이 있을 텐데, 이 각각 RGB에 이 독립적인 매칭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RGB 각값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R 따로, G 따로, B 따로 매칭을 수행하게 되니까 이 RGB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1D LED 기반의 방법 같은 경우는 이 RGB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얘를 개선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 테이블을 3D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3D 엘리트 기반의 방법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RGB를 모두 고려해서 이 출력 색상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3D 엘리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색상 간의 연관성 또한 고려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RGB 각각 0부터 255까지 값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 8비트 기준에서 테이블의 크기가 이 R 채널 256, G 채널 256, B 채널 256, 총 256의 이 세제곱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약간 1700만 개의 색상에 대해서 이 출력 색상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3D 엘리트 기반의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컬러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채널에 대해서 N개만 샘플링해서 N의 3승계의 색상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 같은 경우는 256보다 훨씬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이 3소년 보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3소년 보관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런 큐브가 있습니다. 큐브가 있으면은 큐브의 중간값 같은 경우는 딱 큐브에서 인접한 영역에 이 값들로 보관을 해서 뭐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3D 엘리트 기반의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샘플링한 다음에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 3소년 보관을 통해서 뭐 채워 넣는 뭐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1D 엘리트 기반의 방법을 제안했고 뒤에서 뭐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1D 엘리트 기반에 대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디엘리티 기반의 방법이니까 이 각각의 컬러 채널에 대해서 이 컬러 변화 함수를 예측하였습니다. R 채널 따로, G 채널 따로, B 채널 따로에 대해서 이 예측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다수의 컨트롤 포인트 위치를 예측하도록 저희가 영상 화질 개선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 파란색의 어떤 그 그래프가 있으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찾게 되고 컨트롤 포인트들을 연결하게 되는 이 곡선 파라미터들을 예측하도록 제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제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입력 영상이 왼쪽 위와 같이 입력 영상이 있으면은 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위에 가운데 네, 포인터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이 가운데 이 DCP 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각각에 대해서 네, 픽셀의 컨트롤 포인트와 그리고 커브 파라미터를 예측하도록 해서 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전역 색상 조정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얘를 통해서 제가 색상 조정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 로컬한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개선이 된 영상을 얻도록 제가 이걸 디자인했었습니다. 아예 저 그래프를 생성시켜주는 네, 무슨 알고리즘을 네, 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네, 거죠. 얘를 그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것을, 자동적으로 어, 만들어주는 것을 인공지능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왼쪽 그림이 정답 영상, 여기서 얘가 이 화질 저하된 영상이고 얘를 개선은 정답 영상이 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 같은 경우는 이 기준 기법이고 이 D 같은 경우는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왼쪽 위에 각각의 얘를 보게 되면 얘가 에러맵인데 에러맵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일수록 이 정답 영상과의 차이가 적은 것이고 이 빨간색일수록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 같은 경우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유사한 이 정답 영상과 가장 유사한 것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선적인 지표도 확인해 봤는데 PSNR하고 SSIM이라는 지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평가를 해봤을 때 어, 이 아래 그림에 제한한 방법이 제일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PSNR 가장 뛰어났고 SSIM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정도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 수중 영상 개선이 있었는데 여기다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왼쪽에 이 화질 저하된 영상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제한 방법 같은 경우가 이 정답 영상과 비슷하게 이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그먼트 기반의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피그먼트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이 이 1D 엘리트 기반의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입력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가까이 컬러 채널에 대해서 이 1D 엘리트 기반으로 이 화질을 개선을 하였고요. 이 3D 엘리트 기반의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입력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저희가 이 3D 엘리트라는 그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화질 개선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피그먼트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요. 입력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이 다수의 피그먼트로 변화했습니다.
이때 피그먼트 같은 경우는 각각은 RGB 픽셀 값에 어떤 혼합을 통해서 이 각각 픽셀 값들이 결정이 되었고요. 이 RGB 혼합을 통해서 각각의 피그먼트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 각각의 피그먼트들에 대해서 이 네,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변화 함수를 만들어서 이 각각 피그먼트에 대해서 변화를 수행한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혼합해서 이 개선 영상을 획득하는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1D LED 기반의 방법의 단점이 이 색상 채널 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 피그먼트 방법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피그먼트가 이 RGB 색상의 혼합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상 채널 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가 있을 거요. 이 3D LED 기반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이 변화함수가 복잡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 1D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훨씬 단순하게 이 변화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논문에 제출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밌네. 피그먼트를 그럼 어떻게 만드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이 입력 영상이 있으면 얘 RGB의 어떤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피그먼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요. 몇 개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64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64개. 네. 64개 정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 변환을 그 수행했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대한 일종의 뭐 변형 네, 또는 그렇죠. 뭐 오그멘테이션이 네, 됐다. 변형된 특징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형된 특징 네, 정보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개선이 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에러맵을 보게 되면은 대안한 방법이 가장 뛰어난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SNR SSIM을 재봤는데 대안한 방법이 가장 뛰어났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개수,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복잡도 같은 경우도 이 기존의 기법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얘보단 1.7mm, 얘보단 낮고, 얘보단 약간 높은 정도,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연산 시간 같은 경우는 이 640, 480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1.43ms 정도로 이동 기법 대비 그래도 비교적 빠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 분야를 보게 되면은 이 사진 및 비디오 편집에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포토샵이라든지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가 이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인데, 이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활용하지 않고도 이 사진 또는 이 비디오의 화질 향상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카메라에 적용이 되면 실시간 또는 후처리로 적용이 되어서 이 카메라의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객체 인식 및 분류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화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객체를 인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검은 부분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화질이 저하된 영상 같은 경우는 객체를 식별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영상 화질 개선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용해서 이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객체를 더 잘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객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은 저희가 자율주행 같이 어떤 객체 인식에 필요한 그런 분야에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자료를 이미 나눠 드리긴 했지만,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포토샵은 거의 쓰지 않습니까? 포토샵 우리가 좀 찍은 영상도 되살려주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능의 특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시겠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니까 먼저 질문해 주시죠. 제가 먼저 질문을 만약에 아, 네네. 하면 네, 저는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응용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고 네, 한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네, 이제 개발하신 아까 연구 내용의 첫 번째가 1D LUT 기반의 네, 방법과 피그먼트 기반 방법이 있는데 네, 논문으로만 작성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술 자산 취득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를 들면 특허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하셨나요?
사실 제가 이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논문만 신경 쓰고 있고, 아, 기술, 상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아직 신경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직 그러면 시도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네, 뭐,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논문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논문으로 나오면 특허가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네, 맞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 일단, 네, 일단 뭐, 제가, 뭐, 네, 또 승진 실적도 있고, 아, 해가지고, 예. 논문에 좀 신경을 많이 두 쓰고 있습니다. 번째는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좀 유사할 수 있는데, 네, 동영상의 경우에는 네, 계산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파라미터만 수만 해도 네, 엄청나게 많지 네,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게 실시간으로 아까 이제 궁금했던 것이 실시간으로 그게 뭔가 개선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음, 넷플릭스에서 네, 이렇게 스트리밍을 받고 있는데 스트리밍이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TV나 아니면은 뭐 플레이어에서 네, 이게 안 됐으니 개선해 주세요라는 버튼을 누른다든가 해버리면 네. 그 개선이 싹 되는 음. 정도의 실시간성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실시간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게 하기도 나름인데,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연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로 복잡한 모델인데, 이 간단한 모델을 넣게 되면은 아,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현재 연산 능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각각의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양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인공지능 서버들을 많이 구축하는 게 그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요사이 막 그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네, 옛날 사진을 복원을 해준다거나 네, 네,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쵸. 네, 뭐 그건 이제 좀 여기 전체 아까 말씀하신 응용에 비해서 좀 작은 것이긴 한데 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네,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지도 사실, 저희가 생성 이미지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마당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일 그럴 것 것 같습니다.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것에 특히 옛날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도 라이트룸 그 아까 지금 네. 말씀하신 사진 저기 디지털 카메라 뭐 처음 나왔을 때 열심히 찍으러 다니고 라이트룸 쓰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그래프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아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할게요. 이게 제가 이제 아, 네.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전혀 몰라서 그냥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 그 아까 이제 영상의 화질 개선 방법 나올 때 이제 변환 함수를 네네. 이용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구조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걸까요? 전혀 이 부분 몰라서. 네. 네, 뭐, 네. 네. 이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 변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가로축이 입력이고 이 세로축이 이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이 0부터 255 값을 이 출력이 어떤 값으로 매핑을 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30,70이라고 하게 되면은 입력 영상으로 30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70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30의 픽셀 값을 갖는 것들이 70으로 매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커브에 통해서 영상의 값들이 바뀌는 거죠. 픽셀 값들이. 그래.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직선 그래프의 위에 있는 건 또 증가시키는 네, 거고 밑에 맞습니다. 있는 건 감소시키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Y는 X 형태가 되면은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이 동일하게 되고, 얘가 위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밝게 되고,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어둡게 되겠죠.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영상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재밌는데 아예 영상을 모르면 이해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 혹시 이제 아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네, 결국 슈퍼바이저드 네, 러닝이 네, 있고 맞습니다. 언슈퍼바이저드 러닝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에 정답이 있는 것들은 이제 정답이 있는 대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하는 네, 거고 네, 정답이 없는 것은 이제 아까 하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이러한
그러면 영상 처리에 대한 것에 인공지능이 사용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뭐랬죠? 뭐, 이렇게 여러 개선 방법 중에 뭐 그래프를 만드는 네. 데든지 하는 거기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법,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법, 네. 그것이 결국 인공지능이 사용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자동 이미지 리터칭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결국 그 부분을 해주는 건가요? 네, 뭐, 자동으로 커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커버를 네, 만들어주는 입력 영상에 맞는, 입력 영상을 분석해서 거. 아, 입력 영상에 맞는 커버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보면 되겠죠. 그렇네. 네, 맞습니다. 아니, 요사이 막 나오는 게 이제 포토샵 요새 인공지능 된 거 뭐 네, 제너러티브 이미지를 생성시키는데 네네. 뭐 해변 배경을 만들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만든다든가 아, 네, 그럼,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 그런 그런 것들은, 네, 내용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네. 적용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생성 이미, 네, 그쵸. 생성 그냥 기술이죠. 네. 생성 이미지고 네네. 여기는 이제 개선 네, 맞습니다. 생성이 조금 더, 그, 연산량이 많이 필요하고, 네. 조금 더, 네, 그, 아, 어떤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게 될 거고, 좀 그렇죠. 네. 그렇구나. 여러 곳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는데 네, 에, 뭐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미지의 특히 이제 개선에 네, 대한 네, 것에 인공지능이 사용된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혹시 그 질문이 없으시면 교수님은 이쯤에서 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제 생각에도 이제 이걸 더 응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 의료 영상에 만약에 개발한다면 저도 MRI 여기 무릎 찍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잘 보이게 만드는 뭔가를 만드는 거를 저기 개발을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하나 제품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마 많은 무궁한 어떤 가능성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재료공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들어보면 그 재료가 여러 제품에 막 사용이 되니까 엄청난 응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거 마찬가지 지금 현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 아주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여러 곳에 이제 뭔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별 그렇게 관련이 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튼 네. 오늘 힘든 강의해 주신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